최종 득표율이 이재명 49.4%, 김문수 41.1%, 이준석 8.3%,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어제 최종 득표율에 대해서 어떻게 관전평을 한번 결과평을 한번 해주시죠, 대변인님. 어제 일단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재명 이제 캠프에서는요 과반 넘을 거다, 50% 넘을 거라고 이제 호언장담했었는데 결국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9.4%로 사실상 과반에 거의 이르는 이제 수치인데.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는 50이냐, 50.1이냐, 뭐 49.5냐 이게 뭐 내용 따지면 0.4%, 0.5% 차이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앞숫자의 차이가 큽니다. 네. 과반이 넘었다면 이제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는 절대 반지를 끼는 거죠. 절대 반지를 끼고 모든 것을 다 해. 옛날에 기억납니까? 우리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나왔을 때.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게 각종 커뮤니티에 댓글로 많이 나왔었지요. 지금은 이제 우리 명의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런 식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50%를 넘지 못해서 정말 다행이다. 국민들의 견제심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말은 51%가 이재명을 찍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절반 이상이 이재명 이제 대통령에게 눈을 이제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하나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41% 얻었습니다.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41%를 얻었는데 이제 민주당의 프레임이 일단 내란에 대한 이제 심판 이 프레임 아니었습니까? 그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선전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아쉬웠다. 이제 치열한 경선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의 내용을 제대로 수습을 못했다. 경선에서 떨어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빨리 신속하게 선대위에 합류해서 단일 대우를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이번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였을 걸로 또 보이고요. 또 하나 계엄에 대한 충격 이게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거 이것도 하나 이제 패배의 원인이었던 걸로 보이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는 홍준표 시장. 홍 시장이 이제 하와이로 빤스런 하셨죠. 하와이에 계시면서 저는 이제 대구에 들어와서 막판에 그래도 투표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거 있기 한 2, 3일 전 들어오셔서 몰래 들어오셨다가 투표 당일날 대구에 있는 모 선거 투표소에 가가지고 딱 도장 찍는 모습 보여주면 마지막에 와 결집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TK, PK 투표율이 80을 못 넘었어요. 하지만 광주, 전남, 전북은 다 8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K, PK는요 인구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1, 2%가 호남과 비교하면 몇 배, 한 2.5배,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1%가. 그런데 80% 못 넘었다는 거 이거 사실 홍 시장에 좀 탓도 좀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단일화.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한 거. 물론 이제 방송 토론 중에서 세 번째 방송 토론 이후에 단일화는 큰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첫 번째 방송 토론 그때 직후에 방송 토론 직후에 단일화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성적이 나왔을 것이다. 역전할 수 있는 또는 역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충분히 가능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 이렇게 평가를 순서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일단은 2017년 탄핵과 비교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네. 이번 대선과 2017년 대선이 다 탄핵 직후이기 때문에 원인을 보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직권남용의 혐의로 해서 탄핵을 받아가지고 대선이 열렸고 지금은 계엄이라는 것을 원인으로 해서 탄핵이 열렸는데 어떻게 보면 무게 중심이 지금 탄핵이 더 국민들에게 와닿는 게 더 진중하지만 실상 까보면 2017년 탄핵 이후에는 그 국민의힘 전신당에 대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20% 초반이었어요. 그때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말이 나온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지만 막상 까보니 40% 이상의 지지를 뒷받침하고 있었고 이준석까지 범보수를 합치면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이번 계엄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그 비교가 2017년 탄핵하고 비교하는 거고 두 번째 비교가 작년 총선과 비교를 해야 돼요. 계엄 이전에 있었던 직전 선거인 총선과 계엄 이후에 있었던 직후 선거인 대선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지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이 위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점도 하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인물론에 의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지만
결국 인물론이나 여러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반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안 된다. 혹은 김문수 대통령이 당선돼야 된다. 김문수 후보자가 당선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2017년 대선과 비교를 하고 작년 초선과 비교해 봤을 때는 결국 비슷하게 갔다. 저는 이게 무엇이 의미하냐. 국민의힘 지도부나 김문수 후보자에게 그렇게 큰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금 지난번 총선도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총선을 진두지휘했던 당 지도부들이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거든요.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당대표로 오던가 뭐 이러한 일이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쇄신 얘기도 나오고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그런데 김문수 후보자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한마디 보태고 좀 많이 해볼게요. 네. 지금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됐을 때 그때 홍준표 이제 당시 대선 후보 몇 퍼센트 얻었죠? 24% 얻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단 이후에 지금 김문수 후보는 41%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탄핵인데 우리 당 후보 지지율이 엄청난 차이를 얻어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24%, 지금은 41%.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 지금 패배 탓을 김문수 후보 개인에게 돌릴 수 없는 상황임이 이미 숫자로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앞서서 많은 얘기가 다 나왔고 다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또 부연 설명할 것은 따로 없고요. 한 가지 그냥 포인트만 짚고 넘어간다면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의 탄핵을 경험을 했고 두 번의 어떤 탄핵 이후의 대선, 조기 대선을 경험했는데 첫 번째 탄핵 때 그리고 첫 번째 탄핵이 이뤄지고 난 뒤에 어떤 조기 대선에서는 어쨌든 탄핵을 당했으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일종의 어떤 그 보수 세력에 대한 어떤 회초리론이 강하게 작동을 하면서 사실상 홍준표 후보가 24% 정도 못 받았었죠. 그러나 국민들께서 아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 탄핵 대선 이후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가 마치 모든 걸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벌리다가 결국은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우리 민생,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워졌었고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결국은 대선의 어떤 그 탄핵 대선의 수혜를 모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져가게 된다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는구나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교훈이 있으세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대선에서도 만약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가져가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뭐 이제 제명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꼴을 다시 우리가 당하게 된다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과반이 넘지 않는 그런 득표를 안겨준 것 같고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40%가 넘는 정말 많은 득표수를 몰아주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을 했지만 정신 차리고 이재명을 좀 견제를 해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유권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또 한번 분석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준석 후보자가 젊은 지지층에 대한 지지를 받은 것은 맞는데 20대나 30대 득표율에서 네. 결국 김문수 후보자보다도 못한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 3명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명 후보자에서 20대도 이준석 후보자가 3등했고 또 30대도 3등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자가 얻은 모든 표에서 네. 20대, 30대 비중이 크긴 한데 결국 여기서 벗어나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그 비율도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받았다. 이게 이준석 후보자가 뭐 지금 개혁신당에서는 지방선거를 매진하겠다라고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게 가능할 것이냐 이런 좀 걱정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벌써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개혁신당이 대선 패배한 그 다음날 바로 내는 게 그렇죠. 난 무슨 맥락인지 이해가 안 이게 됐어요. 어설픈 거예요. 약간 어설픈 거예요. 아무튼 예. 네. 저는 그 맥락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패배를 하면서 또 이준석 후보가 어쨌든 본인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한참 10% 아래의 득표를 기록하면서 이준석 후보는 뭐 이준석 후보들의 생각이 있겠지만 이준석 후보 하나만 보고 그 주변에 모여 있는 개혁신당 관계자들 특히나 그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관계자들은 불안감이 배로 엄습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일단 자신의 패배를 추스르는 것도 먼저겠지만 자신을 믿고 옆에 남아있는 개혁신당 관계자들의 마음도 조금 달래줄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한테는 다음 선거인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당 조직 이탈을 막기 위한 그렇죠. 그런 메시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대선 패배 이후에 첫 일성으로서 지방선거를 언급하면서 내가 이거 놓치지 않고 있다, 관심을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일정에 좀 봐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데 방송 토론 세 번째 방송 토론 이후에 역풍 때문에 네.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이제 1년 정도 있지만 네.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가 좀 주목되는데 이준석 후보 글쎄요. 지금 본인한테 저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을 거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참 부르기가 입이 참 안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연습을 데스노트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됩니다. 현실 인정해야 돼. 네, 우리 이재명- 현실 인정해야 돼. 이재명 대통령 연습해야 돼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자, 지금 본인 데스노트에 가장 메뉴에 있는 1번이 누구였습니까? 이준석이. 이준석, 2번이 유동규, 3번이 조명현, 4번이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끄다 저는 네. 봅니다. 방송 토론 내내 3번 동안 가장 본인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답변을 못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던 후보가 바로 이준석 후보였어요. 그래서 본인은 비록 대통령이 됐다고 하지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다. 데스노트에 깨알같이 적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과연 명태균 관련된 의혹이 현재 진행 중인데 여기서 무사히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 명태균 씨가 아마도 아주 무서운 이제 사법기관에 이제 칼날이 휘몰아칠 것 같은데 그거를 명태균 씨가 버티지 못하면서 이재명 관련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준석 관련된 이준석 관련된 네. 얘기를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을 인물론적으로 살펴봤을 때 뭐 한동훈, 홍준표 또 혹은 나경원 뭐 의원, 안철수 의원 또 윤상현 의원 뭐 후보자 뭐 당권 주자 뭐 말씀하시는 당권 주자든 네. 혹은 아니면 원희룡 장관 지금 계양구 당협위원장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와 내년 계양구 그 보궐선거와 또 당권과 다 포함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무슨 맨날 또 쇄신을 해야 된다 뭐니 말이 나오는데 저는 약간 그런 방향은 동의하지 않지만 두 분께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앞으로 남은 뭐 7월달, 8월달, 9월달 어떠한 스탠스를 밟아야 되는지 한번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우리가 보통 바둑을 둘 때 바둑은 항상 승패가 있습니다. 물론 뭐 비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승패가 나죠. 그러면 패배한 입장에서는 복기라는 걸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수를 어디서 어떻게 잘못 두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수가 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복기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바닥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한테는 복기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시킵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 같은 지역에서의 같은 실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 복기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이 하나하나 따져본다라는 것은 물론 어떤 분들께서는 이재명의 어떤 그 거대 그 정부가 탄생을 했으니 이거 막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물론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처절한 복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어떤 선택을 내렸을 때 그게 옳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해서 백가쟁명을 해야 됩니다. 항상 국민의힘은요 이런 식의 위기가 터질 때마다 문제를 덮어왔어요. 문제를 덮고 뭉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외부에서 사람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내부에 잔전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게끔만 관리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것들이 쌓이고 누적되면서 더 이상 해결 불가능한 지점까지 왔거든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이번 대선에 임하면서 민주당은 입장이 딱 하나였습니다. 탄핵, 찬성, 계엄, 반대, 윤석열 죽이기 요 세 가지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다 동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관된 메시지가 나왔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업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는 탄핵 찬성, 누구는 탄핵 반대, 누구는 계엄 찬성, 누구는 계엄 뭐 반대, 누구는 부정선거 정말 각양각색의 논리들이 다 있으면서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모습을 통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다 그걸 여과 없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정리가 안 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표를 달라고 하니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음번 선거까지 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하나 복귀하면서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 그리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시정하고 넘어갈지에 대해서 정말 입에서 피냄새가 날 정도의 그런 토론을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치워내야 되는 것들은 치워내고 새롭게 영입해야 되는 사람들 영입하고 해서 이건 쇄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저는 쇄신이라는 단어도 어울리지 않다 봐요. 거의 당 해체 수준으로 우리가 좀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이걸 접근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아니라면 빠질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복귀를 하는 거에 동일하고요. 복귀에서 제가 나아갈 방향 전 세 가지로 딱 그 방법론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싸워야죠. 우리가 박근혜 탄핵 때도 그 이후에 안 싸우고 어영부영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계엄 이후 탄핵 전국에서 안 싸우고 어영부영했는데 지금 야당의 자리에서 지금 오늘 법사위 소위 통과한 법안이나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싸워야죠. 똘똘 뭉쳐서 싸우는 거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그 대선 백서를 좀 빨리 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선 백서를 빨리 펴내면서 원인 분석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각 지역별로 누가 어떤 내년 지방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열심히 일을 했냐, 또 그 지역의 읍명동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해당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구의원이 열심히 해서 득표를 그 전 선거보다 열심히 했다고 하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좋은 점수를 또 주고, 만약에 열심히 안 해서 깎였다라고 하면 페널티를 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 복귀.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나라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쭉쭉 보면 어느 순간부터 힘들 때 외부에서 인사를 데리고 와요.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데리고 오고. 저는 사실 황교안 대표도 그때 당원당규 개정해가지고 전당대 외부에서 데리고 온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찰총장 하다가 외부에서 데리고 온 분이고요. 한동훈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비대위원장을 꽃길을 깔아주면서 외부에서 데리고 왔는데, 그 전에 뭐 무슨 어떤 목사님 계시고 등등이 있는데, 자, 우리 내부에도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훌륭하신, 제가 아까 이름을 쭉 거열한 훌륭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분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혹은 아니면 내부에 있는 신생 뭐 세력들에 대해서 중심을 해가지고 내부 사람들로 이끌어 가야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에서 사람을 키우고 검증해서 확인이 된 사람, 그러니까 정당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을 운영하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 이게 선택의 순간에 본인이 평소에 걸어왔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인간의 본능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정당에 대한 어떤 공유나 가치가 세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본인이 해왔던 사고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과 다른 길을 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구혁 이제 보좌관님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계엄에 대한 입장, 탄핵에 대한 입장, 뭐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이 전부 다 4분 5열 되어 있었거든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당 지도부에서 정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리를 했지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목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이재명 이제 대통령 보십시오. 그때 1국 체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잔인한 1국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당연히 똘똘 뭉쳐서 하늘로 왔습니다. 저는 1국 체제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비민주적인 방법입니다. 어쨌든 1국 체제는 차치하고라도 대선이라는 큰 목적, 정권을 가져오자. 정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 아니겠습니까? 정권 창출에는 대의할 모두 다 하나의 신호를 보고 하나의 깃발을 보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국민의힘은 이렇게 하나의 깃발과 하나의 신호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신호등을 색깔을 내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번에 특히 경세에 떨어지신 분들 중에서 H모 그분은 정말 좀 답답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인정합니다. H가 두 분 계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두 분 다 답답해. 아니야. 한 분은 나타나지도 않고 삐져가지고 그게 뭡니까? 나 진짜. 그리고 또 한 분은 계속 지금 우리끼리 라방하고 새우깡 먹고 그러면서 뭐 자꾸 계엄과 탄핵 같이 안 하면 뭐 블라블라 하면서 같이 못 간다 망한다. 우리 지금 대선 김문수 후보 대통령 당선시키는 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선거운동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같이 못 간다 얘기하고 그 후보한테 같이 못 간다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선거운동이 되겠습니까? 아니, 말에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끼리 안에서 어떤 깃발이나 신호가 왔을 때 안에서 단일 대우로 가지 못하는 모습, 우리 정말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요. 저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가진 이 41%의 득표율이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후보가 가진 역량, 이번에 김문수의 재발견, 설날의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 화제를 잘 이끌어서, 예를 들면 전당대회도요, 저는 김문수 후보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혁신 비대위원장, 저는 김문수 후보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고 또 다른 분이 또 더 좋은 분이 나올 수 있다면 또 경쟁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나는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면은 모든 사람 다 무시하겠어. 아무도 손잡지도 않겠어. 전부 다 바꿔야 돼. 내 빼고 나머지가 다 바꿔. 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됐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8대2로 졌다, 뭐 9대1로 졌다 이러면 혁신하고 쇄신하고 젊은 친구를 안 치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표가 2017년 탄핵 직후 대선이나
작년 총선에 비했을 때 지표가 다르지 않아요. 그럼 전략적으로 수정하려면 지금 있는 인력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인정한 그 지명한 그 인사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현재 서울 영등포구 4선 국회의원입니다. 1964년생이고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이종석 1958년생이고 아마 32대 통일부 장관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네. 통일부 장관. 오랜만에 돌아오네요. 네. 그리고 강훈식 그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73년생입니다. 73년생이고 삼선 국회의원이고 충남 아산이고요. 한동훈이랑 동갑이네요. 네, 한동훈이 73 년생. 이분이 네. 특이한 게 이분이 원래 손학규 계파예요. 맞습니다. 손학규 보좌관 하면서요. 속된 말로 가방 못 짜면서 옆에서 네. 정치를 배운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내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런 계열인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데려갔다는 것은 이건 국민의힘하고 소통할 여지를 근데, 좀 예. 생각한 그런 포석으로 보여요. 네. 비서실장이. 근데 약간 그럼 이분이 충남 도지사를 노리는 건 아니었습니까? 노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온 네. 얘기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앉힌 이유가 네. 서울시장으로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한 게 네.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설마 국무총리도 하고 서울시장도 하고 그렇게 네. 하겠느냐고 하는데요. 이재명은 합니다. 뭐 왜? 자기한테 충성해서 사람들은 내가 다 확실하게 밀어주는구나. 보상한다는 것을 예. 만천하에 보여주는 게 엄청난 리더십이라는 걸 압니다. 리더십의 원천은 내가 포상과 상벌을 네.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거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재명한테 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은 이게 왜 말이 안 돼? 그렇죠. 나한테 오면 이건 말이 돼. 그래요. 이런 네, 겁니다. 다소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무논리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네. 수사받고 있지 않나 그러면 검찰의 조작입니다. 다소 그러니까 무논리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들은 민주당 내부 정보를 들었을 때는 네. 그 인선 어떻게 한대 물어봤을 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을 출마할 사람들은 인선에 안 앉힌대. 그러면 인선에 안 쳤으면 그건 광역단체장 출마를 안 한다는 거야?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강훈식이 가고 김민석이 가네. 그럼 서울시장은 김민석이 아니라 박주민이야? 라고까지 막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고화되는 거 보니까 뭐 결정된 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한다고 했더니 정말 안 한다고 알았는가 봐? 라고 말할 것 같아. 자, 존경한다고 했더니 지금 정말 존경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심기가 불편하십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사이다 정치쇼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부터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내정돼서 가게 되면 본인 비례대표를 배지를 떼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 승계. 후순위가 승계받게 되는데 위성락 안보실장 1954년생이고 현재 22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리고 황인권 경호처장 그 육군 대장이죠? 1963년생이고 예, 육군 대장 예, 하셨고 강유정 대변인 75년생입니다. 지금 이분도 비례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명을 대통령실로 빼가는 거예요. 지금 후순위 이제 네. 대기하고 있던 분들이 배지를 다는 거네요. 네, 후순위가 지금 그 손솔이라는 분하고 이름이 손입니까? 예, 아, 그리고 네. 최형진이라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소속이 아니라 그 당시 총선 때 아주 그냥 거대 연합을 한다 그래가지고 다 연합을 해서 비례를 나눠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더 민주연합 뭐 비례정당 진보당 뭐 이렇게 하고 다 섞었죠? 진보당 기본소득당 다 섞어서 네. 민주연합 비례정당이라 그래가지고 진보 측이 다 섞여 있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그러한 그 개파로 가는 분은 아니고 정의당이나 진보당 쪽 개파로 가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네. 정의당이었으면 좋겠네요. 아 진보당이 아니라요? 네. 근데 그분 손솔이라는 분이 예전에 네. 그 기초의원 출마하셨던 걸 있더라고요. 구의원의 네. 서대문구 서대문구. 네, 서울 네. 서대문구 의회의 구의원으로 출마한 적이 있다고 출세하셨네요. 합니다. 근데 네. 이분이 그때 구의원 때 포스터를 보니까 진보 단일 후보라 그래서 정의당과 그 진보당이 합쳐 있는 후보다라고 포스터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파가 정확히 어디 쪽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시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뭡니까 이 위성정당을 만들 네. 비례대표를 내정할 때 1번, 2번에 앉혔던 사람들이 논란이 됐었어요. 네네. 그때 1번, 2번에 앉혔던 사람들이 주한미군 해체 주장하고 효순이 미서리 사건 때 미군을 살인자라고 칭하고 이러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친북적인 활동 그리고 마치 북한의 지령을 받는 듯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논란이 돼가지고 철회했던 적이 네,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때. 근데 그와 비슷한 전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다시 들어온다면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분들이 네. 좀 이제 저는 안보 관련된 부분에도 상임위로 가장 걱정이 돼요. 예를 들면 국방이라든가 네. 국방에 가면 이제 그때 국방에서 사실 어느 의원이었죠. 그만 보좌관이 네, 굉장히 이제 그렇죠. 국가 군사 기밀을 이제 자꾸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사진 촬영한다 하든가 또는 그 자리에서 뺏기를 했다든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서른 의원이었죠. 아마 서른 제가 맞아요. 기억하기로는. 서른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확인이 돼가지고 저기 뭐죠 모수 부호로 해가지고 뭐 북에 전송하려고 했었다 이런 것들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렇게 보좌관들도 간첩 혐의로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이렇게 친북 인사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배지를 달고 국회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상임위가 국방이라든가 또는 행안위 경찰 정보 다루는 네. 행안위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 담당하는 네. 어디죠? 정보위. 정보위를 간다든가 이렇게 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안보에 굉장히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상임위 어디로 배제받는지 꼭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손설 다음에 최혁진이라는 분은 강원도 원주 출신이세요. 아, 강원도네요. 원주 네. 출신이고 뭐 성황대 정치학교를 나오고 선거에 좀 많이 출마를 좀 두들겼던 분입니다. 뭐 책도 쓰고 그랬던 분이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강원도에 있는 그 방송국에서 같이 좀 마주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승계가 된다는 것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그 6월달, 7월달, 그러니까 7월달, 8월달은 인사청문회로 많이 지나갈 겁니다. 네. 물론 내일 그 본회의 이따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내일 본회의에서 이것저것 법안 통과되고 7월달까지는 인사청문회인데 인사청문회가 뭐냐면 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이고요. 네. 장관 내각들에 대한 또 인사청문회가 있을 거예요. 장관 내각들이 사표를 낼지 안 낼지는 명확히 봐야 되는데 네. 이미 공석인 장각성이 많이 있어요. 이미 국무위원 공석들이 있으니까 그 임명을 하면 인사청문회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인사청문회가 사상 초유의 대법관 3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꺼번에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